요 책을 제가 광고하려는 게 아니고요. 요거는 제가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나온 책 중에서 제일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세금 전략 가이드란 책이 제가 제일 잘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드리고 그 책을 매년 구입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제가 선물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은 그 국세청 지금 사무관들 그 위에 실무자들하고 행정안전부에 있는 여기 실무자, 국세하고 지방세 파트를 나눠서 쓰신 거예요. 각자 그 자기 전문가들이. 그래서 주로 보니까 그 실무에서 많이 부딪히는 내용들을 전부 메모를 해 주셨더라고. 완전히요. 너무 잘해 놓으셨어요. 너무 잘해 놓으셔가지고 제가 이거 보면서 야, 국가에서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해주면 그래서 제가 딱 이거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이제 책 만들어서 팔기 힘들겠구나. 아니 진짜로 이게 국가에서 이 책이 요 책이 금액으로 해서 7,000원이에요. 근데 7,000원인데 이 책은 할인이 안 되더라고. 아니 진짜로요. 제가 구입을 해보니까 요거를 제가 10부를 주문을 하는데 다른 책들 보면은 인터넷에서 하면은 10% 정도 할인해 주잖아요. 근데 할인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요게. 이런 게. 좀 그런다. 그랬는데 그 책을 딱 보는 순간 아, 이건 7,000원이 아깝다. 더 받아야 되는 책 같다, 이거. 그래서 이 책은 아마 거의 조금 그 실무적으로 하시는 분들 아마 거의 대부분 다 이 책이 아마 손에 들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보문고 베스트셀러에 들어 있어요. 이게 3인가 4위 차지했을 거예요, 지금. 이게 나오자마자 바로 절판되고 없어져 가지고 다시 재판 찍고 막 그랬었거든요, 지금. 자, 그럼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 먼저 앞에 22페이지 한번 쭉 한번 봐볼래요?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보는가, 이 책을 보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취득세 같은 경우에서 취득세 세 요약표 이렇게 나오는데 요 요약표 같은 것은 요거는 실무하실 때는 사실 이 세율로 설명 안 하시죠. 여기 실무하시는 분이 지금 한 분 계시죠? 네. 두 분. 또 두 분밖에 없어요. 실무하실 때 이 세율을 설명할 때 예를 들어 6억 이하의 취득세 그러면 1%라 하지 않고 1.1% 막 이렇게 말해버리죠. 그러잖아요. 그 지방교육세라든지 농특세라든지 다 포함해서 몇 프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세율하고는 또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제 우리 앞에서 첫 번째 이렇게 어플 깔아가지고 연습해 봤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부동산 계산기로 들어가 보세요. 부동산 계산기로 들어가서 지금 이제 우리가 취득세를 계산하잖아요. 그럼 취득세 쪽을 눌러보세요. 취득세를 누르셔가지고 취득 가격이 얼마짜리 이제 주택이라겠죠. 그럼 주택이라고 했으니까 주택을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주택에 대해서 면적이 얼마인지 이제 여기 있는 거는 면적 표시 안 돼 있잖아요. 85 이하가 됐을 때하고 85가 넘었을 때하고 두 개가 무슨 차이가 나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85 그냥 그대로 85로 놓고 주택은 1주택이라고 해놓고 1주택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이 금액이 지금 얼마인가요? 오른쪽 페이지 23페이지. 자, 취득 가격이 지금 얼마라고 돼 있어요? 이거 못 읽은 사람 있어요? 네? 취득 가격이 10억 입력시켜 보세요. 시가 표준액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취득세 계산 바로 눌러버리세요. 자, 취득세 계산 바로 누르면 금액이 세금이 얼마 나왔는 거 봐요. 세금이 취득세만 계산하는데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해서 3,300이 나왔죠. 그럼 밑으로 가봐요. 취득세 3,000, 지방교육세 300에서 다 합치니까 농특세가 200이 있어가지고 3,500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3,300밖에 계산 안 됐잖아요. 근데 뭐가 지금 빠져 있어요? 농특세.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다시 그 85 그 바로 오른쪽 걸 눌러보세요. 85 오른쪽 누르면 85가 넘은 면적이에요. 85가 넘었을 때 취득세 계산 쪽으로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 거기는 농어촌 특별세가 나오죠. 농특세 나와가지고 이제 토탈 합치니까 얼마 나와요? 그거 계산됐네. 바로 계산되는 거예요. 진짜 단수 간단한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면 전용 면적이 85를 초과하면 농특세가 나오는 거고 85가 넘지 않으면 농특세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우리 주택의 전용 면적으로 해서 85가 국민주택이 넘어가면 농특세가 나오고 국민주택이 안 넘어가면 농특세가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배울 때 막 농어촌 특별세 뭐 10% 지방교육세 20% 막 배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실무에 가서는 85가 넘었냐 안 넘었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요게요. 그리고 이제 취득세 계산하는 것도 뭐 별것 아닌 거 알겠죠? 요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취득세도 그냥 바로 계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책을 이렇게 쭉 보시면 취득세 같은 경우는 다 보셔도 다 이걸 읽어낼 수 있어요. 다 읽을 수 있고. 근데 이번에 바뀐 게 27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매매 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된 경우 취득세 과세 표준 적용 사례. 요게 이번에 바뀐 거예요. 그거를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뭔 뜻인지 한번 스스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26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세 줄을 알아야 돼요. 개인이 거기서부터요.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과세 표준이 되고 이 경우에 프리미엄이나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반영한 가액이 과세 표준이 된다. 네. 일단 P가 반영이 되면 프리미엄이 플러스 프리미엄이면 그걸 반영해서 과세 표준을 잡아야 되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금액으로 줄여가지고 과세 표준을 잡으란 이야기예요. 이게 올해 신설돼 가지고 실제 실무에서 이게 법이 개정돼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올해 오른쪽에 보니까 매매 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나중에 성취된 경우에 과세 표준 적용 사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상담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네, 매매 계약서를 쓸 때는 예를 들어 10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대금 감액이 이루어졌네. 처음에 계약서를 쓸 때는 10억이라고 했는데 10억이라고 해서 세금을 10억에다 냈어. 그런데 갑자기 나중에 1억을 깎아줘 버렸어요. 1억을 깎아주면 그 1억 깎아줬으니까 내가 낸 돈 1억에 대한 그 나머지 차액 1억에 대해서는 내 돈 돌려주라.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럼 이제 1억을 돌려주라고 할 수 있다고 지금 읽었어요? 없다고 읽었어요? 없다고. 그래,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안 된다고 했는가 봐보세요. 세금을 계산할 때는 우리 세금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한다 했냐? 우리 정확하게 하면 취득세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제일 먼저 앞에가 무슨 글자가 써져 있던가 혹시? 그렇죠. 취득 당시 신고 가격이라고 돼 있었던 거예요. 취득 당시. 그래서 취득할 때 그때 당시의 가격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조건이 바뀌어가지고 금액이 왔다 갔다 해도 그 돈 돌려달라고. 여기서 경정청구라는 거 뭐냐면 경정청구는 내가 세금을 너무 많이 냈으니까 많이 낸 걸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참 이거 억울하죠. 이거는 바뀌어야 돼요. 사실은 내가 예를 들어 할인받았으면 할인받은 우리 이제 과세표준 계산할 때 할인받은 것은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빠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사후에 발생하면 이거 안 해준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법에서 플러스 프리미엄, 마이너스 프리미엄은 가감해라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그 말이 없었어요. 근데 올해부터 요 규정이 들어왔거든요. 들어왔으면 분명히 판례도 이제 바뀔 거란 이야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나중에 바뀌면 그때 가서는 이제 가능한데 지금은 안 된다고 설명을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판례상으로는 안 돼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29페이지로 와보세요. 29페이지에 오시면 주택을 6억 5천에 매매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얼마예요? 그럼 물어보면 바로 그냥 계산기 누르면 돼요. 그냥 취득세 계산기로 들어가 보세요. 취득세 계산기로 들어가서 주택을 매매를 하겠으니까 주택을 매매를 해서 이제 계산하면 6억 5천 그랬으니까 6억 5천 그냥 거기다 넣으면 돼요. 그럼 얼마 계산되는가요? 여기 금액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헷갈리시죠? 지금 여기서 계산된 것은 무엇을 포함했는가를 봐보세요. 우리 계산기로 했을 때 뭐가 포함돼서 계산됐는가? 지방교육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지방교육세 10%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10%가 포함된 금액이니까 863만 5천 원이 맞아요. 그래서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하면은 950만 9,500원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혹시 계산해 보고 이거 뭐 계산 잘못됐네?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취득세 세율은 1.33%로 계산이 정확히 됐고 거기에 10%를 지방교육세로 계산하니까 이 금액이 조금 다르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꼭 읽어보셔야 될 게 어디를 봐주시냐면요. 그 실무하시는 분들은 31페이지에 다주택자 법인 주택 유상거래 중과세 시행 경과조치라는 거. 그래서 제가 실무 강의할 때도 계속 강조했던 게 이 경과 규정들 개정이 되면 언제 이게 적용이 되고 그 날짜가 언제부터 이게 그 중과세 적용 대상 날짜가 되는지 그것들을 꼭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 자료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체결 당시에 당해 주택의 취득에 대한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매매 계약서를 우리 이제 대책 발표하는 날 이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때 혹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뒤에 뭐가 혹시 붙어 있는지 혹시 아셨는가요? 계약서만 작성한다는 게 아니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뒤가 뭔가 또 있었어요. 그렇죠. 잔금이 아니에요. 계약금이라도 지급한 게 확인이 되면 돈이 지급됐다는 게 계약금이 지급됐다는 게 확인이에요. 그래서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서 확인되어야 된다 그래놨어요. 그래서 이게 꼭 확인됐는가를 꼭 보셔야 돼요. 혹시 계약금이 지급된 게 확인돼요 하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 서류를 요구하니까.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야 돼요. 이게 없으면 중과세 당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근데 이제 그냥 계약서 날짜만 바꿀 수도 있거든요. 계약서 날짜만 바꿔가지고 돈이 들어가지 않았으면서 날짜만 앞으로 당기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려고 실제로 돈이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자, 그럼 이제부터 자, 저기 저 끝에 이제 김세현 씨부터 33페이지에 제일 위에 있는 그 사례부터 본인이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등록한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이 향후 주택건설 사업을 통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게 뭐냐면 주택 건설을 위해서 내가 집을 하나를 취득해 가지고 그걸 멸시를 하고 거기다 주택을 다시 건설했을 때는 그 주택은 중과세를 안 한다겠는데 그런데 일부는 주택이고 일부는 주택이 아닌 건물을 한꺼번에 신축했을 때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지금처럼 대답을 못하고 계시면 손님이 그냥 집에 우리 사무실 나가게 돼요. 네? 못할 것 같아. 못하길 뭘 못해요. 못할 것 같아. 밑에 봐보세요.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택이다.
예, 그때는 주택의 100%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제외 대상으로 봅니다. 뭐 쭉 밑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50% 이상이면 취득하는 주택의 100%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제외 대상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부는 상가고 일부는 주택이다. 그러면 면적이 주택이 크냐, 상가가 크냐 물어봐서 주택이 크면 주택으로 봐서 100%로 봐서 그냥 제외. 그런데 50% 미만이면 주택에 해당되는 거. 그렇죠.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겸용주택 계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사실은 요게 취득세에서는 이런 규정이 없거든요. 취득세에서는 원래 이 규정이 지금 요게 지금 그 취득세에서는 겸용주택이라는 규정이 주택은 주택이고 상가는 상가고 이렇게만 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규정을 따라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규정들이 국가에서 공문서로 알려줬잖아요. 국가에서 이게 책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국가 공무원들이 이걸 다 확인해가지고 알려줬으니까 요 규정은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예전에 요거를 이 대책 나오면서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발표를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주택이 상가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봐가지고 구입했던 그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에서 빠져가지고 중과세 적용 안 할란다 이렇게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알고 있는 분하고 모르고 있는 분하고 중개사 일을 할 때 천지 차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례 하나만 가지고도. 그다음에 두 번째 사례 한번 볼게요. 임대사업자인 임대주택 취득도 다주택 취득 중과세 적용되는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다주택에 해당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취득세 뭐 집이 2개 이상이고 3개 넘어가면 뭐 2배로 중과세하고 4배로 중과세하고 이걸 막 외웠는데 갑자기 임대사업자도 그 임대사업에 쓰고 있는 주택도 주택수에 들어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때를 얼른 봐야 돼요. 임대주택 취득도 다주택 주택 취득 시 중과세 요건에 적용되며 보유주택 수에도 포함됩니다. 그래놨네요. 그런데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제외합니다. 그래놨네요. 뭔가 좀 이해하나죠? 그러면 이제 임대주택도 일반적인 임대주택도 주택수 그 중과세 2배짜리 4배짜리 중과세를 적용할 때는 그 주택수에 들어오겠다는 이야기예요. 요게요. 그러면 기존에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많이 혜택을 줬는데 지금은 임대주택도 혜택을 많이 줄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임대주택 해도 혜택 안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옛날에는 줬는데 지금은 안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공공지원. 그럼 이 공공지원은 우리 개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주택은 봐주겠다는 거죠. 그것들은 주택수에서 빼주겠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례들은 취득세하고 여기 관련 사례들은 중개사 일을 하실 때 34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럼 46페이지까지 있는 건 요거는 이제 다음번 스터디 모임을 할 때 이거는 정확히 분석을 해야 돼요. 정확히 분석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물어봐도 대답이 될 정도로 이런 것들은 이제 점검을 해갖고 오셔야 돼. 요거는 어떤 분한테 갑자기 물어볼 수도 있어요. 갑자기 이제 제가 이제 손님이 돼가지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하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준비를 해 오셔야 돼 이제. 네, 이쪽은. 그 다음에 올해 또 개정된 게 46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46페이지에 보시면 고급 주택의 중과세하고 관련된 규정이 요게 올해 법이 바뀌었어요. 고급 주택의 중과세가 예전에는 뭐 면적도 있고 뭐 주택의 가격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시가 표준액이 9억 초과로 바뀌었어요. 6억 초과였는데 작년까지는 6억 초과였는데
그 시가 표준액이 9억을 초과하는 것이 요게 이제 고급 주택으로 바뀐 거예요. 9억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혹시 본인들 집 이번에 그 공시 가격이 얼마로 인상됐다는 거 아버지 다 조회들 해봤어요? 아, 조회를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고 그러네. 엄청 많이 올랐죠. 제가 그래서 진짜로 전국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올랐는 거지. 저녁에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 집을, 내가 집이 아파트 가면 어디에 무슨 동에 어디 대충 어디 사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그걸 검색해봤더니 서울 쪽은 이제 수도권 쪽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밑으로 지방으로 내려가니까 대래 떨어졌어요. 지방은 내려갔어요. 공시 가격이 지금 2000년하고 2001년보다 이 시대 차익이 약간 줄어들었고. 그리고 올해부터 3년간은 이제 재산세에서 혜택이 되는 게 1세대 1주택자고 시가 표준액이 6억이 안 된 집을 가진 사람들은 일정 금액 세금 감면 혜택이 있어요. 3년간은 세금을 깎아줘요. 그래서 이번에 공시 가격이 올라갔더라도 6억이 안 된 사람들은 대래 세금이 작년보다 줄어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세금이 내려가는 경우 있고. 그런데 이제 집을 여러 개 가진 사람들은 올해는 아마 종합부동산세나 이게 꽤 많이 나올 거예요. 집이 좀 많으신 분들은. 그래서 그것도 이 부동산 계산기로 내 집 계산해 보면 올해 얼마 정도 세금 나올지 금방 나타나요. 금방 나와요. 그래서 좀 있으면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취득세, 그리고 취득세 감면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감면은 우리 여기 실무할 때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진 않으니까 감면은 그냥 참고로 한번 이렇게 쓱 보실 분들 한번 봐보세요. 봐보셔도 돼요. 이거는 감면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5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53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전용 면적이 100인 아파트를 5억의 유상 거래로 취득했을 때 전체 세금을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바로 그냥 계산하면 돼요. 다시 넣어가지고. 무조건 세금 물어보면 이 부동산 계산기 가서 그냥 자유자재로 빨리빨리 이제 입력을 시키는 연습들을 해 주셔야 돼요. 아파트 5억짜리를 5억 바로 그냥 계산은 나오죠. 계산하니까 얼마 나와요? 취득세가? 지방교육세하고 농특세 다 포함해서 650 나오죠. 이렇게 바로. 그러니까 그럼 바로 밑에 있는 봐봐 이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그럼 이제는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이제 거기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시 집을 취득했으니까 이제 몇 번째 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집이 된 거죠. 두 번째 집이 됐으니까 두 번째로 눌러놓고 계산해봐요. 자, 그러면 세금이 얼마나 차이 난가 봐보세요. 해도 너무하죠. 이게 5억짜리라고 생각해. 5억짜리. 그러면 이제 이 5억을 우리가 이제 금액을 거기를 한 10억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5억이 아니라 요 금액을 10억으로 한번 바꿔놓고 계산해봐요. 그러면 세금이 조정 대상 지역이고 두 번째 집이면 그리고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눌러보세요. 자, 조정 대상이 아닌 지역이라고 하면 눌러봐요. 그러면 세금 차이가 얼마 나요? 대략 한 6천 나버리죠. 너무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렇게 집을 사고 두 번째 집이 되시면 이렇게 세금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분에게 6천만 원의 차이가 난 것을 이제 어떻게 상담할 것인지. 자, 이제 지금 상담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지금 상담하고 계세요? 황세영 씨. 네? 아니 본인이 직접 거기는 10억이 넘잖아요. 이 10억이 넘는데 그쪽에서 10억이 넘는 걸 예를 들어 10억이 아니라 제가 그쪽 지역에서 20억이라고 한번 눌러볼게요. 자, 20억인데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7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으로 눌러볼게요. 조정 대상 지역이었을 때는 금액이 1억 8천이에요. 1억 1천 차이 나요. 그럼 1억 1천 차이 나는 것을 어떻게 상담을 해가지고 의뢰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거 매도하실 생각이시면 네. 여튼
좀 작게 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데 또 양도하면 양도세 나오잖아요. 그래도 종부세가 좀 이걸 중개사님들이 1억 천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무슨 재주로 상담을 하냐고요. 상담 못해요. 진땀 나요 이거. 자, 그럼 이제 우리 이제 김세현 씨, 그 어떻게 상담하세요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네. 계산을 해서 우선 보여드려서요. 네. 세금 감당을 하실 수 있으시면 보유하고 계시고 아니시면은 저는 사실은 증여로 권장을 해드렸습니다. 증여요? 네, 요걸 증여로? 네, 아, 그러면 가지고 있는 걸 증여하고 네. 이걸 사시라고? 네. 그럼 증여에 대한 세금도 만만치 않을 건데? 그런데 양도소득세 계산했더니 두 주택자셔서 네. 거의 양도소득세가 저희가 20억 정도 하니까 보유가 짧을 경우에는 거의 1억 정도 나오시고 네. 또 취득하는 20억 정도를 또 취득하시니까 거의 1억 3천 정도 취득세가 그렇죠. 나오니까 네. 그 정도를 이제 감당하시겠다고 하셔서 아. 취득을 하시고 오히려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아직 버블이 껴 있다고 하지만 주택 정책이 아직 안정화가 안 됐고 아직 저희가 매도자 우위이기도 하고 주택 시장이나 경기 흐름을 봤을 때 미국 시장의 인플레이션을 이제 설명을 드렸더니 아직 매수자분들도 계속 상향이 될 거라는 기대 가치가 있으셔서 사고 싶어를 하셔서 그냥 사시고 한 채를 보유하시면서 보유세를 이제 지급하시거나 나머지를 증여하는 방법을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분이 30세 이상이 되신다고 해서. 근데 저 증여할 때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증여세가 증여세인데 만약에 이게 집이 한 채면 모은데 두 채가 되고 조정 대상격이고 그러면 지금 이 상태 20억짜리를 나중에 증여로 한번 눌러보세요. 거기. 자, 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눌러봐요. 증여고 그다음에 조정 대상적이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금액을 취득세 한번 눌러봐요. 금액이 20억. 세금이 취득세만 2억 6,800이 나와요. 증여세도 따로 내야 돼. 증여세를 또 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건 잘못하면 세금을 그걸 부담할 수 있다는 걸 본인이 부담할 수 있다고 딱 하면은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세금이 나버려요. 지금은.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계산을 빨리빨리 해보셔야 돼. 그래서 그냥 무조건 말만 해서는 안 돼요. 실무하실 때 특히 이제 중개사 일을 하실 때는 이 세금을 계산을 중개사님들이 잘 못하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무슨 말을 할지를 몰라가지고 이거를 세무사한테 물어봐도 세무사도 대답 안 해주지. 국세청에 전화했더니 하루 종일 통화가 안 되지. 국세청에 전화해가 물어봐도 대답 안 해줘요. 자기들도 대답 안 해줘요.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깔아놓고 임시적으로라도 빨리빨리 계산을 연습을 해봐야 돼. 이게 지금 손에 익으셔야 돼. 지금 계속.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이게 손에 좀 익을 건데, 근데 요 내용을 직접 집에서 이렇게 영상을 보고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꼭 연습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연습을 하시면 이제 숙달이 될 건데,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도 실무하시면서도 이거 계산 어떻게 하지 막 망설이게 돼요. 네, 교수님. 20억에 대해서 네. 증여하고 취득세하니까 대략 5억 정도. 네, 그 정도 나와요. 네. 그런데 이제 상향되는 기대 가치에 대해서 네. 고객이 수긍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좋은데 아닐 경우에는 우리 여기 황선 선생님처럼 네. 등기 이전에 먼저 팔고, 하나 팔고. 했는데 그건 선택은 고객분이 그러니까. 하시는 걸로. 네. 그러니까 선택은 고객이 해야 되는데 참 그게 고객분들이 본인들이 중개사님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상담을 해보면 꼭 가서 물어보는 게 선생님 저 이거 둘 중에 어떤 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저는 제가 아니라 저는 법대로는 이렇게 되는데 알아서 판단하셔야 된다. 그러면 혹시 알고 계시는 세무사님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막 그래. 그거 안 된다고 그거는 본인이
집 근처에 가장 가까운 데 가서 상담하시라고. 예. 그렇게 하고 많은데 제가 이거 계산해 보면서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 생각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세율이 이렇게 높으니까 그런데 혹시 이렇게 세율이 높아져도 거래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갖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다주택자분들은 네. 월세 놓으셔서 그걸로 세금 내려고 그래서 처분 안 하시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미 이제 집을 많이 뭐 좀 재산이 좀 있거나 하면은 이미 이 세법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이미 수긍을 해버리신 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외로 중개사 일을 하실 때도 편한 경우도 있대요. 실제로 저희 말씀 끊었죠. 네. 실제로 저희 정자동은 주성고가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이지만 네. 아파트 되는 네. 85제곱미터 이상인데 8억 5천에 갭 투자를 하셔서 전세 끼고 10채를 한꺼번에 취득하신 분이 계세요. 이분의 말씀이 제가 보유세 감당하시기 좀 어려우시지 않으시냐고 세금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이미 다 그런 걸 수용하시고 그렇죠. 구입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분이 진짜 저한테 그랬어요. 예전에는 이걸 상담을 하고 의뢰인들한테 계속 이걸 이야기를 해서 그걸 막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설명할 필요가 없대요. 어차피 다 알아버린대요. 그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냥 물건만 좋으면 바로 계약을 하고 그리고 또 수수료도 이렇게 복잡하다는 걸 아니까 수수료도 그냥 정확히 그 금액으로 그냥 막 딱 짜고 이런 말도 없이 그냥 지불하고 막 이래서도 편하기는 하대요. 일하기는. 중개 보수는 봉투에다가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0.9잖아요. 네. 매매가. 근데 저는 0.7 정도 계산을 하시는데 0.3에서 0.5를 해서 봉투에 아예 넣어서 중개 보수가 2,500 나왔다 하면 1,500 정도 만 원을 해서 그냥 넣고 가세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세워보고 고객님께 안 받겠습니다. 돌려보내드리죠. 그리고 다시 내용 증명으로 중개 보수에 대해서 정확히 보내드립니다. X로. 네. 그런 분들도 있어요? 많습니다. 이제 이게 여기 계신 분들 중개업을 하실 분들이죠. 이제 하실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 그거. 그래서 차라리 그냥 결제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죠. 그게 딱 그 제대로 금액으로 못 받아요. 제대로 딱 그 금액으로 그냥 너무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 금액으로 받는 게 낫지. 근데 진짜로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놓고 가는 분들 그런 있다고요? 네, 많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냥 딱 마지막에 놓고 그냥 가버리세요. 아니 이제 그런 고객분들이 늘어나셨어요. 중개보수에 대해서 이미 매스컴 뉴스에서도 접하고 계시니까 그게 협의라는 걸 아시고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높다고 생각하시니까 저희가 수고로 오면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놓고 가시고. 그러면 내용 증명서 이렇게 보내고 그러면 다시 그 금액에 대해서 전 금액을 다시 들어와요? 판사는 무조건 0.9를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네. 0.9가 들어와요. 그러면 내용 증명을 한 번, 두 번? 한 번 보내면 네. 고객분들이 다 수긍하시고 거의 대부분. 그런데 그 다음에 안 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안 나타나 그분이 안 올 거 아니에요. 네, 안 올 거란 딱 하고 해야 돼 뭐. 네 맞습니다. 근데 그분이 큰 손이면 큰 손이라면 장기 충성 고객이라면 감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좀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참. 야. 중개 시작할 때 뭐 아직 실무는 안 해봤지만 뭐 확인 설명서 이런 거는 실제로는 많이 안 한다고 하는데 근데 시작할 때 딱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할 수는 없는 건가요 실무적으로? 궁금했어요 저는. 프로테이지를 금액으로 중개 보수가 이제 얼마다 하고. 네. 중정도 우리 황 선생님은 어떻게 하세요? 얘기해도 저는 그 손님이 먼저 얘기 안 하면 얘기 안 해요. 왜냐면 그 중개 보수 때문에 계약이 깨지는 그렇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손님이 먼저 물어보지 않으면 저는 얘기 안 꺼내요. 그냥 확인 설명서에 기록이 그냥 확인 딱 설명서에 나오잖아요. 그냥 무조건 0.5로 해놓고 나중에 이제 조율을 하는데 처음에 계약 그러니까 전에 결정 전에 그런 얘기가 오가면 계약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럴 수 있겠네. 잘 들어놓으셔야 되겠네. 그거 그래서 진짜 안 좋은 꺼내요. 이야기네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 그 대신 이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많이 어필해요.
아니 근데 실제로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 아니, 실제로 진짜 열심히 하시니까. 그러면 아니 나 보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서비스 제공한 거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중개사님들이 저렇게 하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주변에서 네. 제 위치도 그렇고 그거 하는 것 때문에 주변에서 많이 경계해요. 다른 중개사님들이 그러죠. 네. 뭘 하시는데 나 못 들어서 궁금해. 한번 이야기 좀 해보시죠. 제가 네. 그 구세청 홈페이지에 가면 백문백답이라고 있어요. 근데 나온 지 얼마 안 될 때 제가 개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제본을 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갖고 무료로 다 배포해드렸어요. 근데 그 동네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니즈가 있으신 분들이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개업 선물을 뭘 할까 고민했는데 그분들은 조그만 선물 같은 거 별로 성에 안 차는 분들이니까 차라리 그냥 정보를 주자 해갖고 그걸 드렸는데 너무 많이 좋아해가지고 상담하는 고객들한테. 아니 그러니까 밖에 팜플렛도 걸어놓고요. 우편으로도 보내주고 집집마다 집에다가 뭐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서 반응이 좀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네, 아니 근데 그런 부분이 그때 당시에 오픈하실 때는 국민들이 진짜로 이거 다 너무나 이제 뭐 여기도 이것도 누가 물어봐도 여기도 틀리고 다 다르니까 국세청에서 그걸 리스트를 100개를 질문으로 띄워놨었어요. 근데 그거를 딱 카피해가지고 했다는 거 보고는 와. 사실 제가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백문백답 예. 네.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 교수님께도 승인을 받았는데 백문백답 네. 유튜버 지금 네. PT 자료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 세무사분들 많이 해놓으셨어요. 네. 이제 그거 하면서 제가 상가를 중개하다 보니까 상가는 권리금이라는 별도의 MGM 수수료를 받아요. 그만큼 까다로운 그 위법 건축물이 있으면 저희가 중개를 했음에도 수수료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 중개사법에는 그렇게 거래를 성사시키기까지 계약까지 했다가 파기가 되더라도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실상 실무에서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중간에 계약이 파괴돼 버리면. 근데 원래는 계약을 할 때 그때 받는다고 하고 약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때 조사 아무도 안 그런데 그때는 안 줘요? 다른 당사자가 잔금 다 하고 나서. 나 같아도 마무리 된 다음에 주고 싶을 거야. 내가 중개사일 때 빨리 받고 싶은데 내가 손님일 때는 실제로 노래 연습장을 입점하고 싶어 해서 한 건물의 3층에 가서 보여드렸는데 담당 공무원이어서 보니까 이 노래 연습장에 들어갈 입지는 정확하고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 복도 끝에 있는 다른 그 임차인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전체가 다 위법으로 그렇지. 돼서 등록 또는 신청 허가 다 네. 불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이 파기된 적이 있어요. 내 건물은 정상인데 다른 네, 임차인이 네, 불법이 다른 있어서 임차인. 적재물 불법으로 같은 거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슬퍼 공법 공부 열심히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하시려는 분도 임대계약 하고서 등록하려고 보니까 위법으로 뜬 거예요. 네, 그럼 옆에 부동산에서 뭐 적재해놓고 불법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3개월 동안 창업 못하고 계속 렌트비만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일부러 그렇게 못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네, 네. 지연시키려고. 네. 근데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는 불법이란 말이 그러니까 안 자기가 되잖아요.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명이서 작전을 쓴 거예요. 두 부동산에서 부동산 하나 그 건물에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적재물을 막 쌓아놓고 한 사람은 쌓아놓고 한 사람은 신고하고. 야, 참 그래가지고 이거 그 계약해놓고서 3개월을 렌트비를 계속 주면서 허가를 못 받으신 분이 그 정도로 계셨어요. 텃세가 되게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신규 할 때는 막 진짜 그런가 봐요. 건물주인한테 그래서 진짜 중개사들이 자정해야 되는 게 진짜 많은 거예요. 본인 건물이 아니어도 그래요? 중개사들이? 네. 아니, 이용하고 이러는 그러니까 저기 입점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하고 경쟁 업체가 경쟁 들어오니까 업체니까. 거기를 지금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런 거지. 근데 그 부분만 불법이 아니고 그 건물이 전부가 다 그렇게 전체로 돼버리니까. 위법 건축물로. 그러면 입법 건축물 돼버리면 다른 게 아예 못 들어와 버린 거예요? 네, 못 들어오게. 네.
등록허가 그러니까 등록허가가 필요로 하는 업체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건물주인이 가만히 있어요? 비자의 업종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처리를 해서 그게 없어지는 동안에 렌트비는 계속 나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네, 지연시키려고 아, 해방 못 놓는 들어오게 거예요. 해방 놓구나. 되기는 되는데 이제 시간 시간적 딜레이를 주니까 3개월 걸렸어요 그분들 그거 해결하는. 전문적으로 해결했어요. 근데 어차피 중개사무소가 하면 나중에는 같이 어차피 같이 안 해요. 일 안 해야 저희는 되게 치열해요. 자기 물건 자기 아파트 물건 단지에 그 레미안 대치팰리스 바로 앞인데 청실 아파트가 재건축한 게 레미안 대치팰리스고 저는 이제 그 상가랑 아파트랑 재건축을 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는 아파트 상가가 없고 저희가 이제 그게 아파트 상가인 건데 예전부터 계속 같이 청실로. 근데 저희 거기 청우회가 있는데 한 70명 정도 돼요 회원이. 그래서 카톡방도 있고 다 있는데 물건은 절대 공유를 안 해요. 그냥 다 자기가 해요. 좋은 건 다 자기가 하고 그 손님이 돌고 돌면 또 온다고 생각하니까 공유를 안 하는데 저 처음에 딱 들어가서 모르고 공유하시죠. 손님이 오니까 뭐 어떤 물건 찾는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면 개업할 때 제가 물건을 갖고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연치 않게 이제 어떤 분하고 같이 학원을 공동으로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님 거기다가 뭐 올리지 말라고 여기 공동 안 한다고. 몰랐던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일정 기간 동안은 회원들 확보해서 이렇게 의뢰하는 사람 확보해서 자기 물건을 물려갈 제가 물건을 제 스스로 늘려나가고, 예, 그리고 손님이 계속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워킹이 많은 자리니까 손님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면 물건을 줘요. 근데 거기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제가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러면 물건 또 공유 안 해주더라고요. 회원이라고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질문은 이제 회원제가 특별히 공동 중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친목도 있죠. 근데 무대에 치열하니까 안 해요. 그럼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회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안 들어가고 독자 그런 거. 근데 또 독자적으로 있기는 안 돼요. 그건 또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몇 명하고의 공유도 못 해요. 그런데 혹시 비회원하고 공유를 했을 때 그게 발각이 되면 어떻게 뭐 조치가 있어요? 제재가 있어요. 벌금이 있어요. 막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그냥 암암리에 눈 감아주고 계약서 쓰러 뒷문으로 들어갔다 뒷문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랬는데 이제 문제가 정문으로 일부러는 막 못 점검은 안 하는데 네. 다른 거는 찌르는 거예요. 찔릴까봐 밤에 늦게 들어가서 뒷문으로 쓰고 조용히 나오고 뭐 이렇게 야, 이게 실무 하시는 분들도 아주 아이고 심하네. 그래서 안 올려요 저는. 근데 혼자 한다는 게 외로운데 근데 뭐 시간이 지나서 물건도 쌓이고 근데 막 그 동네가 그러니까. 어디예요? 대치동이에요. 강남이에요? 그래서 더 그러네. 저희 상가하고 토지 집원을 넣으면 물건을 뺏기기 때문에 그 뒤에는 안 넣어. 그래서 그냥 딱 일만 해요. 매물 작업할 그 때도 부채 좀 중개사건은 내고 하려고. 정확하게 17층이라고 공지하게 되어 있어요. 네, 왜냐하면 허위 매물은 우리가 그 요즘 허위 매물 단속한다면서요? 근데요. 근데 네. 신고한 사람이 도태당하기 때문에 신고도 무서워서 못해요. 그럼 그건 그거고 깜빡이야. 진짜.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중개사 일 또 안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또 전부 다 이거 듣고? 예? 힘들잖아요. 근데 계약 하루에 5개씩 이렇게 하면 힘이 펄펄 나요. 그치 계약서가 신랑도 나가면 아니 근데 거기는 금액이 크잖아요. 금액이 그치. 큰데 하루에 5개씩이면은 예? 엄청나지. 근데 뭐 큰 거는 못해서 왜냐면 요즘 아파트가 토지거래 허가래서 네. 받기 힘들어서 요즘은 재건축 상가 같은 거 빌라 이런 거 좀 했거든요. 근데 진짜 하루에 5개씩 이렇게 하니까 또 그게 다 상쇄되더라고요. 재건축이 더 어렵지 않나? 그만큼 공부를 해야죠. 그거를. 이제 주택 자금 취득에 대한 확인해 가지고 저도 제가 취득세 끝자락에다가 자금 출처 조사를 책에다 넣었었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이걸 이쪽에다 넣었더라고 보니까 자금 출처 조사는. 근데 자금 출처 조사는 어디만 보시냐면은요. 5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만 보면 돼요. 증빙 서류. 이거는 아마 다 알 거예요. 증빙 서류 같은 것만 이것만 자금 출처로 쓰는데 근데 이런 자금 출처에 쓰는 서류들이 나중에 한번 조회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 인터넷 조회를 해가지고
이 양식들이 어떻게 대략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가 그 양식을 좀 봐야 돼요. 근데 어떤 건 특별히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채 증명서라든지 뭐 이런 것은 특별한 양식이 없어요. 양식이 없고 본인들이 작성을 하면 돼요. 그 양식에 맞게끔 이게 인터넷 다운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게끔만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니까. 요거는 자금 출처 조사가 어떤 경우에 나오고 나왔을 때 뭘로 대체하는가 요것만 이쪽에 아마 기록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은 그것만 좀 보시고. 그래 주택의 보유하고 관련된 것은 지금부터 이제 우리 보유세하고 관련된 것도 이 계산이 돼요. 부동산 계산기에서 보유세 관련된 거 한번 가보죠. 보유세라고 돼 있는 거 한번 눌러보세요. 보유세. 보유세 누르시고 그다음에 이제 재산세를 계산할 건데 그냥 단순히 그냥 그 공시 가격만 그냥 누르세요. 공시 가격이 지금 여기 보니까 71페이지에 보니까 10억이라고 돼 있네요. 공시 가격 10억. 그러면 이제 보유세 계산기만 누르시면 재산세 금액이 나올 거예요. 재산세 얼마 나왔어요? 177만 원 나오죠. 그다음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그다음에 뭐 일단 다 밑에까지 쭉 나가면 총 납부세액은 재산세나 종부세나 이걸 다 합치면 10억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재산세나 종부세 다 합쳐서 337만 4천 원 정도 나오죠. 예, 이것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한 10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나 종부세가 엄청 많이 나온 줄 알아요. 근데 대략 이렇게 딱 계산해 보면 대략 한 300, 한 4, 50만 원 나오겠는데요? 이러면 돼. 그러면 이게 1년에 재산세하고 종부세하고 다 해서 이 정도예요. 이렇게 말해야 돼. 총해서 이 금액이에요. 이 정도만 해주면 그러면서 이 정도는 그럼 낼만한데요? 이래요. 그러면 10억짜리 사셔도 되겠는데요? 이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 안 되면 이 납부세액 337만 4천 원이니까 우리 중개보수 같은 게 있잖아요. 받을 때 중개보수를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10억이면 중개보수 얼마 정도 돼요? 9천만 원? 네. 9천만 원이니까 이제 그 계약서 우리 9천만 원이면 중개보수 9천 원이면 그대로 요즘은 다 생계안서나 현금 영수증 발행하시죠. 네. 다 발행이 되니까 그게 수익금액으로 다 잡혀요. 다 잡히니까 이걸로 나중에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대략 한 9천만 원 정도면 아니 이 정도면 금액이면 여기 세금 정도는 충분히 커버 되겠는데요? 이 정도 공제 되겠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돼요. 여기서 비용 주고 중개보수가 나중에 양도세 계산할 때 이 정도 세금 정도는 아마 상쇄될 수 있으니까요. 큰 부담 없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9천이 아니라 900. 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재산세나 종부세 계산하는 것도 보유세 계산도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유세도 계산 그대로 돼요. 그리고 보유세하고 관련된 것은 직접 한번 이렇게 이 내용을 쭉 보시되 거기에 그 사례 같은 걸 많이 보세요. 사례요. 예를 들어서요. 74페이지 같은 경우 제일 위에 보면 주택은 없고 주택이 소재한 곳에 토지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분 재산세를 내야 돼요. 이렇게 막 물어보고 그러면 이런 사례를 자꾸 읽어보셔야 돼요. 사례를 읽어보셔가지고 이 사례에서 그러면 주택에 포함될 수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면 포함될 수 있다 그래놨네. 주택은 없고 주택이 소재한 곳에 토지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분 재산세를 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게 그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데 건물은 없는데 건물은 없고 토지만 있어 둘이 합쳐서 주택이라 하니까 주택분 재산세로 해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요걸 알아놔야 나중에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자꾸 여기는 사례 위주로 이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문장은 뭐 다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는.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어디냐면 83페이지. 83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의 그 임대 있죠.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이 부분은 이제 실무하시려면 좀 읽으셔야 돼요. 이 내용을 다 읽어 놓으셔가지고 요것도 혹시 누군가 한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혹시
내가 한번 다음번에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내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다 하신 분 자원 안 하면 지모가 안 해. 두 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자원하실 분. 오케이. 봐요. 이렇게 자원을 빨리빨리 해야 된다니까요. 예? 근데 자원했다가 다음 주에 안 나오신다. 그럼 이제 영상으로 연결해서 시키는 거예요. 영상으로 연결해서. 예? 그러니까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종부세로 가보세요. 91페이지로 가보세요. 그리고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얼마 나오는지 여기도 보유세하고 관련된 걸로 한번 눌러보세요. 그게 이제 검색키로 가보세요. 그래서 주택의 공시가격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전체 합쳐서 15억짜리 주택이네요. 응? 15억 주택. 그럼 재산세 나오고 종합부동산세만 계산해 보면 종부세만 얼마 나온가 한번 봐보세요. 종부세만 계산해 보니까 259만 2천 원 나오죠. 밑으로 쭉 가면 10번에 네. 예, 맞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사람은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연령별 세액공제라든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는 여기서 계산이 안 돼요. 여기서는 세액공제가. 왜냐하면 나이 같은 것도 입력시키고 보유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부분 빼고 이렇게 계산됐으니까 대략 이거 이야기하시면 돼요. 대략 한 25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올 건데 그 나이가 연령이 60이 넘으신 분은 조금 감해지고 5년 넘게 보유하고 있었으면 조금 감해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대신에 집이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리고 혹시 요거 상담 혹시 해보셨어요? 올해부터 그 1주택을 공동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집은 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거 혹시 아시죠? 요거 상담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는 작년까지는 단독으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1주택을 단독으로 가진 사람만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1세대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해도 이 사람들이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을. 그거 상담이 가능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선택이 되냐면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을 10억짜리 집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6억 빼고 3억 빼고 그럼 9억을 빼고 나온 1억에다가 뭐 계산해가지고 또 뒤에 가서 세액공제를 받았어요. 한 1주택이니까. 그런데 10억짜리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둘이 나누니까 5억씩이니까 세금이 안 나와요. 근데 요게 뭐가 잘못 이제 20억짜리를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다 생각해봐요. 20억짜리를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면 10억씩 나누니까 6억밖에 안 빼주는 거예요. 6억씩 빼주니까 4억에다가 세금을 계산해가지고 세액공제를 안 해줘 버리니까 혼자 가지고 있을 때보다 세금이 둘이 더 해보니까 세금이 더 나와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20억짜리를 부부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들이 나는 우리 둘이 나누지 않고 하나로 그냥 1주택인 걸로 계산하려는데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상담할 때 꼭 알려주셔야 될 게 언제까지 국세청에 가서 내가 이걸 신고를 해야 되는가 그걸 알려줘야 돼요. 1주택으로 선택하는 거. 그리고 이제 뒤로 이제 한번 쭉 가서 보면 그게 뒤에가 어디가 나올 것 같은데 1세대 1주택자 혜택 해가지고 106페이지에 네, 나왔네요. 106페이지 양가로 4번에 보시면 부부 공동명 1세대 1주택 특례 해가지고 신청 기간이 9월 16일부터 9월 30일이에요. 9월 달이에요. 9월 16일에서 9월 30일 사이에 공동명의로 돼 있는 분들은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세액공제를 받고 세금을 줄일지 아니면 부부 공동명의니까 그냥 아무 말 없으면 그냥 반반 나눠버려요. 반반 나눠가지고 각자로 계산해버려요. 근데 신청을 해야만이 이제 이걸 1주택으로 보고 세액공제까지 갈 수 있어요. 꼭 요거를 실무하시는 분들은 이걸 알려주셔야 돼. 물어보면. 그래서 9월 16일부터 9월 말까지 사이에 홈택스에 들어가서 이걸 해주셔야 돼요. 그것만 이제 주의하시면 될 거예요. 나머지 사례들은 요거는 직접 한번 쭉 읽어보셔야 돼요. 여기는 나머지 사례는 그냥 읽어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될 게
이제 112페이지에서요. 112페이지에서 125페이지까지 합산 배제 적용 요건 여기 있어요. 합산 배제. 어떤 집은 종부세에서 빠지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내가 한번 여기는 분석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한번 발표를 해보겠다 하신 분. 자, 112페이지. 112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네. 여기는 이건 뭐냐면 어떤 집은 모든 주택이 종부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는 주택들이 어떤 게 있는가. 제일 먼저 2페이지 된 거 딱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다른 분이 해야 돼. 자, 어떤 분? 누가 하고 싶은 분? 지목하네요, 이제. 자, 그러면 요즘 제일 한가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냥 다 대답 안 하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냥 공부를 제일 잘하신 분. 자, 공부 제일 잘하신 분이 선택. 자, 네? 공부 제일 잘하신 분이 이걸 분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쪽이 그러니까 공부 잘한 사람이 하죠. 아유, 딱 봐도 어렵게 보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능력이 되신 분이 해보시라는 거예요. 네? 자, 그렇죠. 저렇게 이제 그래. 이런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임대소득은 여기는 지금은 그냥 분석하라면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주택 임대소득은 요 부분은 이제 시간 되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계산하고 무슨 내용인가를 제가 시간 되면 제가 아마 이쪽은 해드릴게요. 여기는 해드릴 테니까 하고 그럼 나머지는 뭐 이제 양도소득세는 어차피 이걸 다 이제 각자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 내서 양도소득세는 전부 다 한 번씩 보셔야 돼요. 양도소득세는. 그다음에 상속증여세로 넘어와 보세요. 상속증여세 와서 계산기로 또 돌아 보세요. 계산기로 들어오시면 이제 증여세 계산 구조로 들어가 보세요. 증여세 계산할 때는 이걸 누구한테 증여를 받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받을 때는. 증여를 받을 때. 그래서 주택을 증여를 받았는데 이제 제일 먼저 배우자를 체크돼 있으니까 배우자가 증여 받은 걸로 한번 해볼게요. 배우자가 증여를 받은데 보니까 채무 부담액이 있네요. 채무 있으면 밑에 체크할 때 채무 부담 포함해서 거기를 딱 클릭하세요. 자, 눌러보세요. 누르시면 밑에가 하나가 더 뜰 거예요. 네. 그래서 증여 금액을 입력하시면 증여 금액이 나 이거 받고 싶은데 얼마 줬어요? 이제 받고 싶어요. 갑자기 25억을 증여를 받는데 채무를 10억을 10억.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증여세 계산이 얼마나 하는 거죠? 증여세 얼마나 하는 거야? 그래도 여기 계산이 왜 이래요? 근데 여기는 계산이 배우자한테 증여했을 때는 2억 300 났죠. 그러면 이제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서 직계 비속을 눌러보세요. 자, 직계 비속. 자녀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했을 때 증여세 계산 눌러보세요. 그럼 이제 얼마나 된가? 4억 740만 이렇게 똑같이 나왔죠. 그러면 요거를 일일이 우리가 손으로 계산 안 해도 정확히 이 부동산 계산기로 계산을 딱 맞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취득세부터 앞에서 계산한 거 전부 다 쭉 지금 다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증여세하고 관련된 것은 여기는 그 사례 위주로 사례만 읽어보셔도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충분히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증여세에서는 증여 공제만 보셔도 돼요. 273페이지에 보시면 증여재산 공제라고 있는데 이 증여재산 공제는
누가 증여를 받는가에 따라서 공제 금액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받는 사람, 이제 제일 밑에 직계 존속 판단 한번 봐볼래요? 저도 이거 엄청 중요하게 강조 설명했던 건데, 시부모와 며느리의 관계는 직계 존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친족에 해당돼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이러잖아요. 며느리는 딸이라 하든가 딸 같이 그런가요? 그렇죠. 결혼식 할 때 꼭 보면 이제 시부모가 며느리한테 등 딱 하면서 내가 너를 딸같이 생각할란다. 딸로 생각할란다. 이거 딸 같이 생각할란다. 그래. 그러니까 이런 기타 친족이 되는 거예요. 딸로 보는 게 아니라 딸 같이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계모, 요 두 번째 것은 저도 이게 깜짝 놀랐어요. 두 번째 거요. 계모의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직계 존비속 증여 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그랬네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계모의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계모의 부모가 누구예요?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잖아요. 그런데 직계 존비속 공제가 안 된다네. 결혼했으면 부모잖아요. 부모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이제 전번에 우리가 그 펜트하우스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놓은 게 있었거든요. 거기서 둘이 주씨하고 천씨하고가 재혼을 했잖아요. 재혼을 하면은 그 자녀들은 이제 그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데 갑자기 그러면 그 주씨의 할아버지가 천씨의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 증여 공제 5천만 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재혼을 하면 재혼한 형제 자매도 그냥 형제 자매로 인정이 되거든요. 인정이 되는데 지금 이게 2010년 10월 21일 날 이게 예규가 나온 건데 판결이 떨어진 건데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지금 이거를 한번 뒤져보셔야 돼. 밑에 번호 있잖아요. 기재부 재산 998 요거를 꼭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을 해보면 이 내용이 아니라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위에 어떤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 뭔가 좀 사례가 있었을 거예요. 그 사례에서 어떤 사례면은 요게 되고 안 되고가 있었을 거예요. 혹시 검색 지금 해봤어요? 지금 인터넷 조회를 하면 금방 나올 거예요, 이게. 혹시 사례 찾으신 분 있어요? 지금 여기서 못 찾겠으면 나중에 꼭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찾아가지고 저도 한번 찾아보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찾으면 제가 이거를 자료를 저도 거기다 한번 올려드릴게요. 이 부분은 왜 이게 안 된다겠는지. 원래는 결혼을 하면 다 돼야 되거든요. 결혼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재혼을 했다. 그럼 재혼했으면 예를 들어 계모의 할아버지도 내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형제가 이렇게 가족이 되는 거니까. 그럼 위에서부터 내는데 근데 혼인 신고하기 전에 했는지, 재혼하기 전에 증여를 했든지, 이제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사례가. 이제 그런데 그 중간에 걸 잘라버리고, 요 그냥 결론만 이렇게 써놔가지고, 여기 저도 읽으면서 이거 왜 안 되지? 응? 그 위에 한번 봐보세요, 바로 위에. 계부나 계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재산 공제를 허용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되거든요. 혹시 계부하고 계모란 뜻 혹시 아세요? 뭔 뜻이에요? 자기 엄마가 다른 사람이랑 결혼을 계부는 그게 말이에요. 우리말로. 왜 계부하고 계모라고 했는지 혹시 아신가요? 잘 모르시죠? 그게 나쁜 말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그 전에 부모를 계속 이어간다고 해서 계부, 계모라고 했던 거예요. 계속 이어간다고. 내 부모를 계속, 내 부모하고 내 모친하고 부친을 계속 이어주겠다. 이 뜻에서 계부, 계모라고 썼는데 우리가 어감은 좀 안 좋게 어감이 들리잖아요. 계속 한다는 뜻이었어요, 그게. 그게 나쁜 뜻이 아닌데
이거 조금 안 좋은 의미로 막 들리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자료는 혹시 한번 찾아보실 분은 찾아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277페이지 계산 한번 우리 한 번만 더 해보게요, 이거. 증여세 계산에서 성년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시가 15억 원 상당의 주택을 증여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년인 자녀라고 했으니까 직계 비속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는데 15억짜리를 증여받았다. 그럼 계산해보면 금방 나오죠. 얼마 계산됐어요? 4억 740 바로 나오죠. 얼마나 편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미성년자인 손녀가 할아버지로부터,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가 볼게요. 미성년자, 그럼 직계 비속인데, 여기서는 보니까 뭔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할증과세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할증과세가 있는 할증과세가 계산기가 안 나오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그 증여할 때는 30% 할증과세가 되거든요. 세금을 더 내야 되거든요. 할아버지가. 근데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제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를 미워해. 그래서 저를 미워해가지고 저한테 증여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에게 증여를 해버렸어. 내가 살아있는데 내 아버님이 내 자녀에게 증여해버리면 나를 건너뛰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바로 줘버린 거예요. 그럴 때는 30%만큼 세금을 더 내야 돼. 할증과세. 그런데 만약에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줬는데 밑에 자녀가 이미 사망하고 없는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바로 가는 것은 할증이 안 돼요. 그래서 꼭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갈 때 그 중간에 자녀가 있냐 없냐, 그 중간에 다시 할아버지의 자녀가 있는데 손자에게 줬냐, 할아버지의 자녀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녀가 먼저 사망하니까 그걸 우리 손자에게 그게 바로 대습상속이라고 그래요. 대습으로 넘어갔을 때는 할증이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한 단계를 건너뛴 게 아니라 없어서 그냥 넘어간 거니까. 그때는 할증이 안 되는데 중간에 자녀가 있는데 자녀를 무시하고 손자에게 바로 넘어갔을 때는 30% 할증이 돼요. 이거는. 이제 증여세는 그 정도 해주시고, 그다음 그 282페이지부터 여기는 안 보셔도 돼요. 여기는 거의 그 우리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들이 많으니까 이거 놔두시고, 이제 상속세는 여기 상속세 계산한 것도 계산기에 들어있어요. 상속세도 들어있어요. 근데 상속세는 전체 금액이 얼마인가를 한번 넣어볼게요. 총 금액이 상속 재산의 총 금액이 25억이네요. 이 사람은 25억이고, 그다음에 비과세 없고 사전 증여 없고 쭉 나왔어요. 상속 공제 나오고. 근데 여기서 상속 공제 나오는데 뭐 공제 같은 걸 신청할 때 이제 다른 걸 여기서 공제 신청할 때 딱 2개만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다 입력하는 연습해 보세요. 배우자가 있냐 없냐 이걸 따지셔야 돼. 배우자 있으면 배우자 있다. 만약에 배우자 없으면 배우자 없다를 누르셔야 돼. 그런데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일괄공제를 누르시면 돼요.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으면 일괄공제를, 그럼 일괄공제를 한번 눌러볼게요. 제가. 자, 배우자 있고 일괄공제 적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상속세 계산해서 25억을 상속세 계산해봐요. 일괄공제를 해서. 그러면 계산해보니까 4억 2,685 똑같이 나버리죠. 완전 상속세도 계산할 줄 아네. 근데 여기 조심해야 할 것은 상속 재산 가격을 계산할 때 조심해야 돼요. 제일 위에. 상속 재산이 사망자의 전체 재산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상속받은 것만 따로 계산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상속을 이만큼 받았는데 내가 받은 거에 대한 상속세가 얼마예요? 이렇게는 계산이 안 돼요. 사망하신 분의 전체 재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번에 삼성 이건희 회장이 사망했을 때 그 중에 자녀들이 받은 거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이건희 회장 전체 재산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건 근데 이제 집에서 부모님 재산 가지고 계산해봐도 되겠잖아요. 자, 부모님 재산이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저 위로 올라가서 다시 부모님의 전체 재산이 예를 들어서 혹시 부모님의 사망하시면 부동산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부모님의 상속 재산이 총 대략 얼마 정도 되겠는가 한번 예를 한번 딱 들어서 한 케이스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대략 자 여기 이쪽 대략 얼마 정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네, 대략 한 100억? 좋아요. 자 100억 넣어봐요. 자 100억 넣어볼게요. 자, 100억 넣었어. 100억 넣고 그다음에 그래서 장례 비용 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안 넣지 말고 아무것도 넣지 말고 일괄공제 신청만 한번 눌러가지고 일괄공제 거기만 체크해 놓으시고 상속세 계산 눌러봐요. 100억이었을 때. 그러면 세금이 얼마 나와요? 100억 안 받아도 되겠네요. 네? 세금이 39억. 그러면 그 부모님의 100억에 대한 세금이 39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0억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0억이 너무 크다. 그럼 우리는 한 10억은 넘으면 10억 넘으면 세금 안 나와버려요. 10억은 한 예? 50억? 자 50억 그러면 이제 50억으로 한번 가볼게요. 50억이어도 계산해보니까 얼마네요? 한 15억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대략적으로 사망자의 전 재산이 얼마나 되세요 하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혹시 사망하신 분의 배우자하고 자녀 한 명이 있어요 물어보고 있다 하면 무조건 일괄로 누르세요. 있다 하면 일괄로 누르면 그 다음에 밑에 금액이 대략 나오니까 대략 한 이 정도 나오겠는데 하면 세금이 진짜 그 정도 나와요? 그럼 너무 많네요 막 이럴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그 사망자의 전체 재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꼭 그 말은 해주셔야 돼요. 그 금액에 따라서 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내가 받은 것만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사망자의 전체 재산을 이제 구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사망자의 전체 재산을 계산하는 게 어떤 것인가 하면 298쪽에 그 조그만 네모 박스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중간에. 상속재산, 본래의 상속재산, 추정 간주 상속재산, 사전 증여재산 요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다 더해가지고 사망자의 전체 재산으로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시면 이제 상속세도 계산을 하실 수 있게 됐어요. 이제 그럼 이제 다 끝났어요.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했던 게 이제 이 어플을 깔아가지고 부동산 계산기를 가지고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한 번에 다 계산할 수 있겠는가 이제 연습해봤어요. 근데 어떤 것도 계산해보니까 다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오늘 이거 하나만 이게 얻어도 엄청 큰 걸 얻으셨을 거예요. 모든 세금을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여기 이게. 근데 실무하시는 분들이 요거 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편한데 근데 합격하면 이렇게 편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다 합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알려주는 거고 합격을 안 하시면 이 방법을 절대 안 알려줘요. 예? 손으로 직접 막상 쓸어가고 직접 계산하시고 막 해야 되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이거를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요. 시간이 너무 2시간 반 지나고.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할 때 우리 이제 오늘 참여를 오늘 처음으로 한번 해보셨으니까 여기 지금 노량진 우리 학원을 책임지고 계시는 원장님께서 이걸 이렇게 지켜보니까 실무하시는 분들 우리 학원 합격생들이 나중에 이런 실무 스터디 같은 거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제 그런 부분을 오늘 느낀 점이 뭐였는가 한번 이야기 간단하게 한번 해주세요.
제가 좀 진작에 알았다 그러면 제가 현업에 있을 때 이런 거를 좀 활용을 할 걸 하는 게 제일 후회스러워요. 솔직히 제가 실장도 하고 뭐 이런 걸 하다가 학원을 왔는데 저는 이런 거를 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량진에 이렇게 합격하시거나 하는 분들은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고 교수님들을 연결해드리고 이러거든요. 솔직히 제가 이제 그런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좋은 강의가 이렇게 있는지를 저도 일주일 전에 알았어요. 쌤한테. 이런 거를 좀 많은 거를 해서 다음번에는 제가 32기 합격생들이 오면 우리 학원생들을 좀 적극 추천하고 싶어요. 솔직히. 근데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학원생들이 별로 없네 근데. 저희가 신청을 받았어요. 사전에요? 네, 사전에 많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아. 그 중에 제가 딱 여기 오신 분들은 특색이 있어요. 아 그래요? 본인 그 업무 특징 업무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분들이 그 자기의 주 업무에 대해서 이제 홍보를 어떻게 상담을 할 때 이게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그걸 상담할 때는 자기의 전문 지식을 아마 여기서 발표를 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런 게 있구나. 네. 전 몰랐네. 그런 게. 그래도 부러워요.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게.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는 교수님이 계셔서 전 감사하고. 저도 멤버에 포함하고 싶을 정도로 오늘 이랬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현업에 나가면 제가 또 까먹을까봐 솔직히 이거를 활용을 안 하면 또 잊어버리니까. 그게 좀 더 아쉽기도 하고. 근데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진짜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직접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사업을 하는데 이제 스터디 카페 사업을 2개? 3개? 2개 하시죠. 근데 이제 그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오늘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대면으로 처음 만났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 요걸 계속적으로 해보면 어떤 게 좋겠는가 한번 그거에 대한 이야기 해보세요. 일단 실무적으로 되게 저도 저희 집 저희 가족들 저의 지인들이 이제 물어봤던 것들도 이 계산기로 한 번씩 해줘서 카톡이라도 보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일단 제일 먼저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 친구 엄마들도 지금 집을 어떻게 해서 팔아야 되냐 막 이런 중개업도 하지도 않는데 공인중개사 땄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문의들이 엄청 잘 아는 것처럼 막 그렇게 오거든요. 근데 오늘 수업에 이 계산기 앱 하나만 알게 된 정보만으로도 되게 많이 알아간 것 같은 그런 뿌듯함이 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전화해서 물어보면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메모를 먼저 하시고 메모를 정확히 해가지고 정확히 알려서 카톡으로 보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들어오면 대답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책이 아까 그 임대사업자,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막 이런 부분도 있어요. 상세하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되게 관심 있는 쪽이라서 더 좀 봐야겠다 이런 생각.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첫날은 이제 이 책을 선택한 이유가 저도 한번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책 나오고 이틀 뒤에 기사를 봤거든요. 신문에서 기사를 보고 인터넷 조회를 했어요. 조회를 딱 해봤더니 이거 웬걸? 목록을 보니까 목차를 보니까 목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아니 이런 걸 그리고 페이지 수를 보니까 300페이지가 넘는 거예요. 아니 국세청에서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300페이지 되는 책을 이렇게 해줄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밑에다가 어떤 세무사가 이 책을 먼저 보고 후기를 써놓으셨더라고. 그래서 우리 세무사님들도 꼭 봐야 될 책이다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거다. 이번에는 이 책을 주문하자고 주문이 딱 들어갔는데 주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이제 책이 나오니까 그때 발송해 주겠다. 그래서 사실은 17일 날 받았어요. 우리 오늘이 21일이잖아요. 21일인데 이 날짜를 못 지킬 줄 알고 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날짜까지는 보내주겠다 해서 그래서 이걸 제가 받아가지고 오늘 하나씩 이렇게 드리는데 근데 아마 영상을 보신 분들이 저희도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건 곤란해요. 예, 그분들은 본인들이 구입을 하셔야 돼. 예.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지금 요걸 가지고 제가 사실은 진짜로 요런 책을 가지고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만 된다고 하면 큰 홀을 빌려가지고 한 번이라도 강의를 해줬으면 진짜 좋겠어요. 이런 책을 가지고.
예. 그리고 안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본인들이 내 파트를 정해가지고 내가 이 파트는 내가 설명하겠다. 그 같이 서로 간에 실무하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도 되겠다. 그러면 자신 있게 이제 다른 데서도 할 수 있겠으니까. 예.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 저분은 왜 선택을 했냐면 불굴의 합격생이에요. 병원에서 입원하고 그 뇌출혈로 쓰러지셨죠? 네, 예,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서까지 공부해가면서 합격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게 되신 거예요. 오늘 와서 보니까 어때요? 저는 아직 치료 중이라서 네. 조금 어려워요. 나 그 얘기만 하면 눈물 나요. 아니 그러지 마시고. 그 생각이 자꾸 나요. 예, 예. 지금 다 이겨내시잖아요. 이겨내서. 예, 그 그러니까. 상황이 자꾸 예. 생각이 나서. 하여튼 너무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남들보다 지금 하시는 분들은 뭐 1시간 할거 저는 2시간을 해야 되거든요. 아직 치료 중이니까. 근데도 지금 최대한 열심히. 그렇죠. 그래서 조금 실무를 좀 치료를 좀 하고 나서 하려고 했는데 이 배운 게 아까워서 지금 조금씩 취업을 해볼까 그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남들보다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발표 같은 거를 얘기하시니까 아직 언어도 지금 재활 중인데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그러니까 재활을 하실 때 이렇게 다 상대방 앞에 발표를 해보시면 그게 훨씬 더 빨리 재활되실 거예요. 안 그래도 네. 강의 네. 이게 재활 치료를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그걸 따라를 참 많이 네. 했거든요. 세법은 숫자 같은 게 입 치료가 가장 많이 돼서 아무래도 발표를 위해서라도 최대한 많이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경험이고요. 이렇게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 딱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남자분 한 분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지원하신 분들 중에서 남자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네. 네, 없고 저기는 왜 제가 선택을 했냐면요. 광고 기획사 하셨죠. 네, 광고 기획사 하시고 지금 대학에서 대학원 과정이 있고 학생들 아마 강의도 아마 하실 거예요. 아직 안 나가셨어요? 네, 대학원 과정이 있어가지고 그쪽 광고 할 때 저희 이제 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사하고는 약간 다른데 그래도 광고 마케팅 할 때 얼마나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면을 좀 봐주십사 하고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같이 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오늘 해보시니까 어땠어요? 일단 올 때 별로 부담 없이 또 처음 막 뵙는 거고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왔는데 다음부터는 즐거운 마음으로 모르겠다. 네. 저는 어쨌든 이제 지금은 이제 광고 회사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광고가 힘들고 그래서 저는 부동산 쪽으로 전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고 아직 이제 시작은 못했으니까 실무적으로는 아직 아는 게 없는데 사실 제가 이제 올 하반기에는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는 좀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두렵고 힘들고 뭐 진짜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이제 교수님한테 정말 디테일한 부분, 뭐 고객들 만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갈 수 있으면 또 잘 해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경험들이 많고 그러시니까 같이 좀 도움을 좀 받아가면서 저도 두 번째 중개업 시작하는 거에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싶습니다.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기는 이제 김서연님인데 저분은 이제 본인이 이제 지금 유튜브도 하시려고 하죠. 네. 유튜브도 하려는데 유튜브의 명칭을 여자 이송원으로 하고 싶답니다. 예? 세법 엄청 잘하셔야 되는데. 아니 그래서 근데 이제 저기는 요리 같은 것도 다 하실 줄 알죠. 엄청 잘하시죠. 네. 예, 저는 자격증 예. 12개. 예. 예, 다방면이어가지고 그리고 학생들 취업이라든지 막 이런 마케팅 취업이라든지 이런 걸 주선을 알선을 해주고 막 이러신 분이라 그래서 여기 오시면은 혹시 중개사님들의 자세 같은 걸 어떻게 행동을 하고 중개사님이 어떻게 이제 손님들하고 접했을 때 대면할 때 첫 대면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것을 나중에 좀 잡아주십사 하고 선택을 했거든요. 교수님
소개시켜 주셨는데 기업과 병원에서 교육단을 서비스 교육단을 했고 콜센터 매니저를 하고 학교에서 호텔 서비스 강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가니까 기존에 제가 강단에서 설명했던 거와는 달리 고객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제 앞에 앉을까봐 가슴이 두근거려요. 고객이 질문했을 때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 임기응변이 안 되니까 저의 자질이 의심스러워요. 실은 아까 자격증을 좀 부끄럽지만 좀 자랑을 했는데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사실은 저는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세무사 1차를 합격을 했어요. 근데 또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실무에 있었지만 실제 제가 실무에 접한 거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났고요. 제가 대하는 고객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말 다양한 분야에 각계각층의 남녀노소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데도 사실은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원 용인 성남지구에 저는 상가와 공장 창고를 지금 타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원 용인 성남지구의 상가 부회장을 맡고 있고요. 분당 학원 쪽에 회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담하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게 제가 저의 어떤 실무 사례 공부가 됐었고요. 부족하지만 이런 기회를 좀 제공해 주시는 우리 학원 측과 교수님께도 감사드리지만 제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업이 거의 1만 7천 건, 그 다음 폐업이 1만 2천 건이라고 합니다. 작년에는 좀 줄었다고 하지만 문을 개업하면서 정말 1년도 채 못 돼서 폐업하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개업하실 때 한 번 더 베이스를 열심히 공부하시고 실전에 들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리고 바로 옆에 분은 이제 제가 이제 특별히 찾고 그 이름만 있어가지고 연락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했는데 왜 이제 선택을 했냐면 직접 그 광고로 해가지고 이제 물건도 이렇게 판매를 하실 때 직접 소개도 하고 막 이런 분이라 그래서 혹시 이제 우리 주택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유튜브로 해서 광고를 할 때 딱 하나를 광고할 때도 어떻게 광고를 하면은 손님들이 이걸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조금 한번 나중에 한번 부탁을 해보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연결이 딱 됐는데 알고 봤더니 메가랜드 300% 환급 회체 1등이에요. 저분이. 그래서 민법을 1개 틀리신 거 대신에 학개론도 90점, 세법은 1개 틀리고 등기법은 다 맞고 막 이러셨대요. 그래서 와 제가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버니까 오늘은 어때요? 네. 사실 저는 이제 뭐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공부할 때는 좀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뭘 하라라고 교수님이 시키면은 그냥 그것만 하면은 되고 목표가 어떻게 보면 합격이라는 것 딱 하나가 뚜렷했기 때문에 수업 기간 동안에는 뭐 어떤 다른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막상 이제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정말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막막하고 그러더라고요. 몇 번 이제 면접을 보러 가기도 했었고, 그리고 구직 활동을 했었었는데, 이게 예전에 내가 막연하게 수험 생활에서 상상해왔던 이 중개사라는 직업이 그냥 그때는 이렇게 하면 뭐 돈 잘 벌겠지 개업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더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를 느꼈었는데 그렇게 막막하던 때 지금 이 실세클럽이라고 하는 스터디가 어떤 저한테는 일종의 조금 돌파고 좀 동아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냥 여러 가지 실무에 대한 교육뿐만이 아니라 또 여기 계시는 다른 분들과의 그런 좀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들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게 많지는 않겠지만 저도 제가 가진 거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은 많이 드리고 싶고, 예, 또 도움도 많이 받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그 기존에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 현장에서 하고 계신 분, 특히 이제 강남 쪽에서 하시는데, 근데 본인의 목표가 정확하신 분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단계적으로 본인이 단계적으로 어떤 단계를 이렇게 구상을 해놓고 여기에 갈 수 있도록 지금 절차를 밟아가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사실은 제가 메가랜드 오기 전에 합격하신 분이에요. 같이 공부해서 합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때 학원에서도 뵀을 때도 좀 그 강의실에서 이렇게 수업을 들으신 거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은 수업을 참 잘 듣네. 그런데 그 보고서를 써놓은 것 보고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보고서 이렇게 딱 써놓은 것 보고. 그리고 저희 그 실세클럽 명칭도 저분이 실세클럽 명칭을 장명을 하신 분이고. 네. 그래서 와, 이런 분이 전국적으로 몇 분만 있어도 좋겠다. 근데 제가 사실은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말고 전국에 있는 지금 이분하고 생각이 거의 비슷하신 분들이 전국에 몇 분씩 계시거든요. 나중에 그분들하고 소통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번 지금 실무하시는 데가 한 2년 되셨는가요? 아니에요. 저 개업한 1년? 지 6개월밖에 안 됐고요. 그리고 제가 감사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저희 대치동 고 바운더리에서 임대료가 제일 비싸요. 처음에 다 말렸어요. 근데 제가 교육 사업을 뭐 국가 정책 사업 이런 거 해갖고 한 15년 정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공부할 때도 그 애들 그 입시가 자소서 봐주고 막 그런다고 사실 공부를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열심히 못해서 중간중간에 공백도 좀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자격증 따놓고 한 6개월 정도를 실무를 좀 배웠어요. 그 교육기관에 가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소공으로 한 3주 가 있어 보니까 크게 별다를 게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체계적인 마케팅을 좀 배워보자 그러고서 그 실무교육하는 데 가봤더니 그 다른 비즈니스랑 별로 차이가 없겠더라고요. 그냥 이 업무의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남들이 다 말렸는데 그냥 좋은 자리를 얻을 때는 비수기밖에 없겠더라고요. 진짜 선택을 잘하신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서 지금 개업한 지 제가 6개월 정도 됐거든요. 근데 6개월 되셨는데 누가 보면 6개월이 아니라 몇 년 되신 분하고 똑같이 느껴지는데? 근데 감사하게도 그 자리도 있고 지인들이 많이 도와주셔서요. 제가 그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다양하게 밀도 있게 되게 많이 해봤어요, 중개를. 저는 처음에 거기서 그냥 아파트를 좀 잘 배우고 꼬마 빌딩에 관심이 좀 있었거든요. 그거를 꼬마 빌딩 중개를 배우다가 제가 사실은 최종적으로는 디벨로퍼가 되고 싶었는데 감사하게도 그런 경험들을 거기서 짧은 시간에 많이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겪었고 뭐 짧은 시간 대비해서 그리고 이제 교수님 덕분에 이런 좋은 자리에 같이 하게 돼서 제가 그냥 무기를 하나 더 장착하는 그런 마음에서 열심히 하고 싶고요. 감사드리고 그리고 같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같이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저도 사실은 이걸 제가 제안한 게 아니라 저희 PD님이 제안했거든요. 저희 박 PD님이 선생님 이거 학생들한테 실무 스터디 이거 우리 한번 꼭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한 한 달인가 2달 정도 대답 안 하고 있다가 근데 그랬더니 이제 그 공지 띄운다고 공지 띄운다고 해서 알았다고 그런 거 해서 이제 나중에 이게 다 자기 소개 들어오고 할 때 다 일일이 한 분 한 분 다 읽어봤어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지방에 있는 분들이 참여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안 되고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해주면 자기들은 참여하겠다 그런 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은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다 볼 수 있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전국에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가능한 동의가 되냐 이제 물어봤을 때 동의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건데 저도 이제 최대한 이제 이번에는 요 책이었지만 나중에는 이 책 말고 또 이 책이 이제 딱 끝나면 두 번째는 이것 말고 이 부분 말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것들 또 다른 중개사 업무에서 꼭 필요한 것들 그런 책을 또 선택을 해가지고 서로 간에 한번 토의도 해보고 이제 거기서 각자 의견도 어떤 주제 가지고 각자 이제 그때부터는 각자 의견을 내 가지고 그 조율도 한번 해보고 이제 답이 없는 걸 가지고 답을 만들어도 보고 그런 것도 해보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어떤 거래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에 대해서 한 건을 이렇게 사례를 두고 여기다 좀 뭐 주의사항이라든지 또 확인 설명서에 밑에다 그 우리 특약사항에다 쓸 때 어떤 것들을 주로 여기다가 작성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제일 저한테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온 거 뭐가 들어오냐면 사례를 들어오는데 사실은 그게 대답이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질문이 들어와도 뭘 물어보는지를 모르는 질문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중개사 일을 하시다 보면은 접하게 되세요. 그럴 때 대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치 있게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그런 걸 연습을 좀 하는 연습들을 우리가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다른 중개사 하시는 분들도 저렇게 대답하면 되겠구나. 간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조금 이제 대면만 된다면 저희가 한 2주에 한 번 정도라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못하게 박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이제 학원 노량진 메가랜드 학원 원장님이 특별히 강의실 이제 사용해도 좋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했던 거고 만약 이게 안 됐으면 이번에도 아마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조금 더 풀리면 또 다른 장소에서 만나서 또 한 번씩 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또 원장님이 또 허락하면 또 이쪽에서 와서 할 수 있고 사실 우리 특강만 없는 거.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회 이제 모두 다 이제 재밌게 참석할 수 있으니까 저도 이제 시간 내 가지고 같이 해드리고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밴드 쪽에 그쪽에다 글을 올리세요.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고 올리면 그 관련된 거 제가 찾아가지고 그쪽에서 알려드리기도 하고 제가 모르면 제가 안 되면 또 관련 또 선생님들 섭외해가지고 그쪽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그분이 아셔가지고 궁금한 게 있으면 답변도 해주겠고 과목별로 섭외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 선생님들 또 부탁하면 나오실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게요. 그럼 오늘 나오셔가지고 일요일인데 너무 수고하셨고 또 그 다음번에 만났을 때 그 자기 분량해야 될 분량들이 계시죠? 꼭 그거는 책임지고 한번 분석하시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한 지식이 얻어질 거예요. 이제 꼭 그거 해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브리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죠. 네, 고맙습니다. 네.